그거 박물관에서 훔쳐온 거야? 아니면 조카 장난감 뺏어온 거야? 날카로운 비웃음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가득한 사격장을 갈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모인 연합훈련장. 미 육군 델타포스의 팀장. 제시카 로이스 대위는 껌을 짝짝 씹으며 한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낡아 빠진 저격 소총을 손질하고 있는 김도진 상사가 있었습니다. 도진의 총은 처참했습니다. 개머리판은 여기저기 긁혀 도색이 벗겨져 있었고 스코프는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최첨단 레이저 조준기와 탄도 계산기가 주렁주렁 달린 미군의 장비와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고물상에서나 볼 법한 고철 덩어리 같았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예산이 없나 봐. 저런 고물로 1km맨 밖에 표적을 맞추겠다고 제시카의 도발에 주변 미군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금발을 쓸어 넘기며 거만한 표정으로 도진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사람처럼 묵묵히 기름걸레로 총열을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반응은 제시카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그녀에게 이런 무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봐, 상사, 내 말 안 들려. 귀마개가 너무 꽉 끼었나? 제시카가 도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도진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심해 같았습니다. 감정이 거세된 오직 생존 본능만이 살아있는 맹수의 눈. 제시카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했습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사포로 긁는 듯한 거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장난감. 내 총에 달린 이 스코프 하나 가격이면 그 총 100자루는 살걸. 현대전은 장비빨이야. 실력 웃기지 말라고 해. 제시카는 자신의 최신형 SR-25 저격 소총을 툭툭 치며 으스댔습니다. 도진은 피식, 짧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명백한 조소였습니다. 장비빨이라. 그럼 증명해 보시죠, 대위님.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85cm가 넘는 건장한 체격,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이 낡은 군복 위로 터질 듯 드러났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1.5km밖에 표적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풍속 10임 돌풍이 불규칙하게입니다. 대위님의 그 비싼 장비로 저 깃발에 깃대 맞출 수 있습니까? 깃발이 아니라 지름 3cm짜리 깃대 말입니다. 미친 소리였습니다. 1.5km 거리에서 강풍 속에 3cm 굵기의 쇠막대기를 맞추라니. 저격수가 아니라 신이 와도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 그건 불가능해. 탄도 계산기도 계산 못하는 바람이야. 불가능. 그건 당신의 장비가 불가능한 거지. 내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사로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테이프가 감긴 스코프를 눈에 갖다 댔습니다. 호흡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웅성거리던 훈련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시카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머금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망신이나 당해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그는 바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탕! 둔탁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1초, 2초, 3초, 깡!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스코프 모니터를 통해 깃발이 힘없이 쓰러지는 장면이 송출되었습니다. 깃대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제시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쌍안경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탄착점은 정확히 깃대의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낡은 총 한 자루로
태풍급 바람을 뚫고 만들어낸 기적. 사격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제시카에게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건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놈을 죽이겠다는 살기, 그리고 이 손가락의 감각입니다. 장난감 취급하던 이 총이 언젠가 당신 목숨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대위님. 도지는 제시카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는 무심하게 돌아섰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넓은 등판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김도진,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를 꺾어주겠어. 하지만 그들의 신경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훈련소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긴급 상황. 전 대원 브리핑 룸으로 집합. 반복한다. 전 대원 집합. 단순한 훈련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알리는 코드 레드였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여유는 사라지고 살기를 띤 전사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장난은 끝났습니다. 도진이 짧게 명령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 역시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브리핑룸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취소다. 실제 작전으로 전환한다. 강원도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미확인 무장단체가 침투했다는 첩보다. 놈들은 생화학 무기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술렁이는 장내를 뚫고 사령관의 시선이 도진과 제시카에게 꽂혔습니다. 알파팀 팀장은 김도진 상사, 부팀장은 제시카 로이스 대위. 두 사람이 선발대로 침투하여 놈들의 위치를 확보한다. 제시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부팀장이라니요? 저는 델타포스 팀장입니다. 게다가 저런 구식 장비를 쓰는 사람 밑에서. 제시카 대위. 사령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다. 한국의 산악지형을 김상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건 명령이다. 불만 있으면 지금 당장 군복 벗고 집에 가라. 제시카는 입술을 깨물며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작전 지도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합니다. 제시카가 씩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헬기가 거센 빗줄기를 뚫고 이륙했습니다. 이번 작전 지역은 악마의 아가리라 불리는 험준한 협곡이었습니다. 헬기 안, 도진과 제시카는 서로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헬기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은 끊어질 듯했습니다. 제시카는 최신형 전술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체크했고 도진은 묵묵히 나이프를 갈았습니다. 슥, 슥, 슥. 규칙적인 나이프 가는 소리가 제시카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거 좀 그만할 수 없어. 시끄러워 죽겠네. 어차피 드론으로 정찰하고 미사일로 날려버리면 끝날 일이야. 칼 쓸 일 없다고.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헬기 조명 아래 그의 오른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흉터가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기계는 배신하지만 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진이 몸을 숙여 제시카의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꽉 조여주었습니다. 갑작스런 접근에 제시카가 숨을 멈췄습니다. 도진의 거친 손길과 남자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번 작전, 미사일 못 씁니다. 생화학 무기입니다. 터지면 민간인까지 다 죽습니다. 우린 유령처럼 들어가서 놈들의 목만 따고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그 잘난 드론과 태블릿이 먹통이 되는 순간 당신을 지켜주는 건 제 칼과 그 장난감 총일 겁니다. 도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헬기가 요동쳤습니다. 쿵쿵. 메이데이. 메이데이. 강한 난기류다. 기체 결함 발생. 추락한다.
파일럿의 비명과 함께 헬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꽉 잡아. 도진이 제시카의 몸 위로 덮치듯 날아들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제시카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고개 숙여 혀 깨물지 않게 입 다물고 도진의 굵은 팔뚝이 제시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헬기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미군 장교와 침묵의 살인병기.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최악의 서바이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살아서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진의 낡은 총은 정말로 제시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숨막히는 생존 로맨스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도진의 압도적인 실력과 무심한 듯 챙겨주는 텐델의 매력. 그리고 제시카의 오만함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복선을 깔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추락 후의 고립과 본격적인 갈등을 그려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9990.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강철로 된 거대한 새는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칠흑 같은 숲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제시카는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와 기름 냄새, 그리고 자신의 비명인지 헬기 경보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거대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김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추락의 충격 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신의 등과 팔로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그녀의 얼굴에 밀착되어 제시카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귓가에서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한 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평온함. 그 이질적인 차분함이 오히려 제시카의 패닉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린 추락했다고. 제시카가 악을 쓰며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도진의 몸은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좌석 벨트를 뜯어내고 찌그러진 헬기 동체 틈으로 제시카를 먼저 밀어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안개처럼 자욱한 수증기, 그리고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나무들. 이곳이 한국의 산속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통신 장비, 전부 먹통이야. EMP라도 맞은 것처럼 깨끗하게 나갔어. 헬기 잔해 속에서 나온 도진이 지식여진 통신 장비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전술 태블릿을 꺼냈지만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GPS, 위성통신, 드론 컨트롤러까지 그녀가 자랑하던 최첨단 장비들은 한순간에 값비싼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젠장. 본부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긴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버려진 땅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다간 얼어 죽거나 놈들의 사냥감이 될 겁니다. 도진은 찢어진 군복 소매로 이마에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추락의 충격 따위는 잊은 듯 이미 주변 지형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흙바닥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꺾인 나뭇가지를 만져보며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원시인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동물 흉내라도 내는 거야. 냄새를 맡는 겁니다. 화약 냄새. 그리고 피 냄새.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낯선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놈들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지는 헬기 잔해에서 M4 소총 한 자루와 자신의 낡은 저격 소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구급 상자에서 압박 붕대와 진통제를 꺼내 제시카에게 던졌습니다. 일단 지혈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헬기 잔해를 보고 놈들이 몰려올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여긴 그냥 숲이잖아. 저쪽입니다. 도진이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좁고 어두운 계곡이었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곳이었습니다. 미쳤어. 저긴 길이 아니야. 죽으러 가자는 거야. 길이 없으니 가는 겁니다. 놈들은 우리가 능선을 따라 이동할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계곡은 우리의 흔적을 지워줄 겁니다. 빗물이 발자국과 냄새를 씻어줄 테니까요. 그것은 제시카가 교범에서 배우지 못한 오직 실전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는 생존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도진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전투화 안으로 스며들어 발목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도지는 앞장서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물속 바닥의 돌 모양까지 읽는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내 발자국만 정확히 밟으십시오.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급류에 휩쓸립니다. 제시카는 이를 악물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거센 물살에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그때마다 도진의 강철 같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안전장비보다 든든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계곡을 벗어나 작은 동굴처럼 움푹 파인 바위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젖은 군복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린 완전히 고립됐어. 제시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진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그의 눈빛이 숲의 어딘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숨을 죽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헬기는 이쪽이다. 생존자는 없는 것 같군. 주변을 수색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익숙하지 않은 억양의 한국어 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도지는 제시카를 끌어당겨 바위 틈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도진의 가슴팍에서 규칙적이지만 강렬하게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완벽한 사냥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위벽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제시카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코앞, 불과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놈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에 위장 크림을 바른 남자 5~6명이 숲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북한제 AK 소총이 걸려 있었고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쪽엔 흔적이 없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 보자.
멍청한 미군 놈들이라면 뻔한 길로 갔을 거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손짓하자 놈들 중 둘이 제시카와 도진이 숨은 바위 틈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심장이 애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시카는 허리춤에 권총에 손을 가져갔지만 도진이 그녀의 손을 제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놈이 바위 틈 바로 앞까지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휙!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도진의 손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돌멩이는 정확히 50m 떨어진 반대편 덤불을 때렸습니다. 타닥! 저기다! 저쪽에 뭐가 있다! 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도진의 몸이 압축된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바위 틈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번개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퍽! 도진의 손날이 놈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놈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한 놈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진은 쓰러지는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놈의 소총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총열을 휘둘러 놈의 턱을 후려쳤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놈도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제시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훈련받은 대테러 전술은 팀워크와 화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싸움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주변 환경을 이용한 완벽한 암살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소음, 시선, 지형,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남자. 그는 인간 병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 새끼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나머지 놈들이 소총을 겨누고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타타.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도진은 제시카의 팔을 잡아 끌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총알이 바위를 때리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압 사격.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둬. 놈들은 엄폐물 뒤에 숨어 맹렬하게 총을 쏘아댔습니다. 도진과 제시카는 바위 뒤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고립됐어. 제시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대위님은 저쪽 능선 위로 올라가십시오. 500m만 올라가면 통신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당신 혼자 저들을 상대하겠다고? 저들은 최소 4명이야. 5입니다. 아까 쓰러뜨린 놈들 말고 숲속에 저격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우리 머리 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말에 제시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저격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걸까? 걱정 마십시오. 저 혼자가 아닙니다. 도진은 자신의 낡은 저격 소총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장난감 친구와 함께니까요. 그는 더 이상 제시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도진은 엄폐물 밖으로 몸을 날리며 M4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놈들의 화력이 그에게 집중되는 사이 제시카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비탈길을 기어오르며 그녀는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진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제발, 제발 통신만 터져라. 얼마나 올랐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올 때쯤 그녀의 손목에 찬 비상통신 장비에서 희미한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됐다. 제시카는 환호성을 지르며 본부 주파수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여기는 알파2. 알파2. 응답하라. 적과 교전 중. 현재 위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통신 장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격이었습니다. 놈들의 저격수가 그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기랄, 제시카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총알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흙을 파헤쳤습니다. 들켰다. 이제 끝인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능선 위,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저격수에게 그녀는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저 아래 계곡에서 익숙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 도진의 총성이었습니다. 단 한 발.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격은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잠시 후 도진이 비탈길을 올라왔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격수는 처리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어떻게 한 거야? 보이지도 않았잖아. 바람의 흐름, 나뭇잎의 떨림, 그리고 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1K맨 밖에서도 특등사수는 상대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감각이었습니다. 제시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엘리트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이 남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통신 장비도 부서졌고 우린 완전히 길을 잃었어. 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도지는 상처를 지어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밤을 피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동굴이나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안개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광활한 자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두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한낮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누섰지만 숲은 차갑고 축축한 습기를 토해냈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젖은 전투복을 입은 두 사람의 체온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습니다. 제시카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워, 못 걷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긴장과 추격전으로 체력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저기스러게. 불빛이 보입니다. 도진이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주황색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공적인 불빛, 그것은 희망의 신호일 수도 혹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일까? 아니면 놈들의 또 다른 아지트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소리 없이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낡은 사냥꾼의 오두막이었습니다.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진 작은 집, 창문 안으로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봅시다. 이대로 밖에서 밤을 새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도지는 나이프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빵과 와인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함정일지도 몰라.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지는 제시카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시카는 벽난로 앞으로 달려가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젖은 옷부터 벗으십시오.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지는 오두막 구석에 있던 낡은 담요 2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젖은 상의를 벗어던졌습니다.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상체가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크고 작은 흉터들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겪어온 치열한 삶의 훈장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도 벗어. 도진이 담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젖은 전투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얇은 속옷 차림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2사람은 각각 담요를 두른 채 벽난로 앞에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고마워, 아까 구해줘서.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무였을 뿐입니다. 아니, 임무 이상이었어. 당신 어깨에 총 맞았잖아, 나 때문에. 도진의 어깨에는 급하게 지혈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스친 겁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아프잖아. 제시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어깨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도진의 몸이 순간 흠칫 굳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그의 뜨거운 피부에 닿는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도진이 그녀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제시카는 무안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오두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는 거구의 그림자 2개가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의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사냥총 대신 날카로운 마체테 정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손님이 와 있었네. 그것도 아주 예쁜 암컷과 함께. 놈들은 붉은 늑대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놈들의 중간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도지는 재빨리 제시카를 등 뒤로 숨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2뿐이다. 처리해. 놈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도지는 맨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어 마체테를 막아냈습니다. 쨍!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지는 한 명을 상대하는 동시에 다른 한 놈이 제시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공격은 거셌습니다. 한 놈이 휘두른 마체테에 도진의 팔이 깊게 베었습니다. 악! 도진이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을 타 다른 놈이 제시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닥! 제시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놈의 음흉한 미소가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시카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사냥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총을 집어들어 놈에게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쏴버릴 거야. 하. 계집애가 총은 쏠 줄 아나. 놈은 비웃으며 계속 다가왔습니다. 제시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격 훈련은 받았지만 사람을 향해 직접 총을 쏴본 적은 없었습니다. 공포심에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쏴. 제시카. 쏘라고. 도진이 외쳤습니다. 놈의 칼날이 제시카의 목을 향해 날아드는 순간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놈을 빗나가 벽에 박혔습니다. 반동으로 인해 제시카의 어깨가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이 비웃으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쓰러져 있던 놈을 걷어차고 벽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발차기가 정확히 제시카를 덮치려던 놈의 관자놀이를 강타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남은 한 놈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오두막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오두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지는 팔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시카는 총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쏘질 못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그녀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엘리트 군인으로서 동료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지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가 묻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그의 투박한 위로에 제시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놈이 동료들을 데리고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그들은 오두막 문을 걸어 잠그고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댄 채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동행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놈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10명이 넘는 무장한 남자들이 오두막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안에 있는 쥐새끼들, 순순히 기어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오두막을 통째로 불태워 버리겠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협박은 어젯밤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도진과 제시카는 오두막의 작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놈들은 이미 오두막 주위에 기름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정말 끝이야. 포위됐어.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입니다. 우리에겐 저격수가 있으니까요. 도진이 창가에 자신의 낡은 저격 소총을 거치하며 말했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저격. 놈들은 우리 위치를 다 알고 있고 우린 완벽한 표적이야. 그래서 더 좋습니다. 놈들은 방심하고 있을 테니까요.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스코프를 들여다보며 놈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리더는 오두막에서 약 2km 떨어진 언덕 위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격은 불가능해. 거리가 너무 멀고 바람도 불어 당신의 그 낡은 총으로는. 제시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진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일부에서 들었던 바로 그 둔탁한 총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은 바람을 가르고 안개를 뚫고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언덕 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의 리더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제시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EKM파, 안개, 바람. 이 모든 악조건을 뚫고 단 한 발로 지휘관의 심장을 꿰뚫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경지였습니다. 지휘관이 쓰러지면 뱀은 머리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왕좌왕할 겁니다. 도진의 예측대로였습니다. 리더를 잃은 놈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 도진은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번 목표는 놈들이 오두막에 뿌려놓은 기름통이었습니다. 펑! 기름통이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이 놈들을 덮쳤습니다. 혼비백산한 놈들은 무기를 버리고 숲속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제시카가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그 낡은 총 한 자루가 10명이 넘는 무장 조직을 와해시킨 것입니다. 이제 갑시다.
도지는 소총을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시카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외감.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말했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두 사람은 불타는 오두막을 뒤로하고 다시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본거지를 찾아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이쪽입니다. 놈들이 도망친 방향으로 가면 본거지가 나올 겁니다. 도진이 앞장서서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입은 자상과 총상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조금씩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씨, 괜찮아요. 제시카가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오고 있었습니다. 젠장, 열이 너무 심해. 안 되겠어. 여기서 쉬어야 해. 제시카는 그를 부축해 쓰러진 나무 밑에 눕혔습니다. 그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대위, 말하지 마요. 힘 빠져요. 아니, 들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지도, 그리고 동료의 인식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거든. 도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제시카는 그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죽지 마. 김도진. 눈 떠.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산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를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도진의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불덩이 같은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과다출혈과 상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군의관 교육을 받았던 제시카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시간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안 돼. 이 사람을 이렇게 잃을 순 없어. 제시카는 눈물을 삼키며 도진의 군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의 말대로 낡은 군용 지도와 함께 차갑고 낡은 인식표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사 강민준, 동생의 것일까? 아니면 전우의 것일까? 그녀는 인식표를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살려서 이 인식표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구급낭에 남아있던 마지막 항생제와 해열제를 그의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통에 남은 물을 흘려 넣어 억지로 삼키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생명력에 기댈 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 차려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진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고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효가 듣고 있는 것일까? 제시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놈들이 언제 다시 쫓아올지 몰랐습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를 옮겨야 해. 제시카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185cm가 넘는 거구의 남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그의 팔을 두르고 온몸으로 그의 체중을 지탱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델타포스의 지옥 훈련도 버텨낸 그녀였습니다. 일어나요, 김도진. 여기서 죽으면 내가 당신을 평생 저주할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도진의 지도를 따라 산 너머에 있을 놈들의 본거지를 향해서. 이제 그녀가 그의 길잡이이자 방패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도진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긴 어디지? 정신이 들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제시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내가 당신의 지휘관이야.
알겠어요. 김 상사. 제시카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지는 피식 힘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대위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계급과 국적을 떠나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이 능선만 넘으면 놈들의 본거지인 폐광이 나올 거야. 거기서 통신 장비를 찾아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놈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시카가 앞장서고 도진이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뒤를 따랐습니다.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능선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 멀리 계곡 아래 구조 헬기 한 대가 착륙해 있었습니다. 미군 소속의 블랙호크였습니다. 헬기다. 구조대가 왔어. 제시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여기 있다. 헬기에서 미군 병사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이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헬기를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도진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 구조대가 왔잖아요. 아닙니다. 저건 함정입니다. 도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헬기 주변에 앉아있는 새들을 가리켰습니다. 헬기가 착륙할 때 나는 엄청난 소음과 바람 때문에 반경 1km만의 모든 동물들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새들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마치 저 헬기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말에 제시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보십시오. 구조하러 온 군인들이 저렇게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긴 적진 한복판입니다. 헬기 옆에 서 있던 군인들은 긴장이 풀어진 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럼 저들은 누구지? 우리 내부의 배신자일 겁니다. 그 순간 헬기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시카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의 미군 측 정보 장교 스미스 소령이었습니다. 제기랄. 스미스가 놈들과 한패였어. 스미스 소령이 손을 들자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소총을 들어 그들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그들은 절벽 끝에 몰린 쥐였습니다. 어떡하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도지는 제시카를 끌어안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 거친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나를 믿습니까? 제시카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그럼 갑시다. 도지는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고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귀를 스치고 세상이 거꾸로 도는 듯한 감각. 제시카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 안은 도진의 팔뚝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의 세포를 찌르는 듯한 충격. 제시카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거센 물살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도지는 물속에서도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팔로 물살을 가르며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부하, 콜록, 콜록.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젖은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추위가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절벽 위에서는 놈들이 총을 쏘아댔지만
다행히 거리가 멀어 총알은 닿지 않았습니다. 살았어, 우리가 살았어. 제시카가 젖은 모래사장에 쓰러져 헐떡였습니다. 아직입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면 놈들이 추격해 올 겁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도지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씨, 제시카가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인식표를 꺼내 제시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민준이 내 동생입니다. 5년 전 아프간에서 배신자 때문에 동료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나 혼자. 도진의 눈이 완전히 감겼습니다. 제시카는 그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김도진. 정신 차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있잖아.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강가에 그녀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도진도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도진의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당신의 복수를 해줄게.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살릴 거야. 제시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군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한 마리의 암사자였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안전한 동굴로 옮기고 그의 몸을 마른 나뭇잎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놈들의 본거지인 폐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진이 목숨처럼 아끼던 장난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지켜야 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복수와 사랑의 불꽃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폐광 입구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거미줄이 가득한 갱도는 마치 지옥의 아가리처럼 보였습니다. 제시카는 심호흡을 하고 도진의 저격 소총을 든 채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굴에 홀로 남겨진 도진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싸웠듯이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 싸울 차례야. 갱도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준 지도를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미스 소령과 붉은 늑대의 잔당들이었습니다. 제기랄. 그놈들 강으로 뛰어내렸어. 살아있을 확률은 낮지만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 스미스 소령. 약속한 생화학 무기는 언제쯤 넘겨줄 건가? 진정해. 무기는 안전한 곳에 있다. 일단 저 쥐새끼들부터 처리하고 나서 거래를 시작하지. 제시카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역시 스미스가 내부 정보를 빼돌려 놈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는 아직 놈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놈들은 갱도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공동에 모여 있었습니다. 공동 중앙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문제의 생화학 무기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걸 파괴해야 해. 하지만 놈들의 수는 10명이 넘었고 모두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공동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낡은 크레인과 그 옆에 쌓여 있는 다이너마이트 상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폐광 시절 쓰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거다. 그녀는 쥐 죽은 듯이 기어가 크레인 조종실로 잠입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조종관을 잡았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델타포스에서 중장비 조종 훈련을 받은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그녀는 크레인을 움직여 다이너마이트 상자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의 머리 위로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놈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그녀는 레버를 당겨 다이너마이트 상자들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소총으로 상자를 조준했습니다. 탕! 도진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총알은 정확히 다이너마이트 상자를 꿰뚫었습니다. 콰아아앙.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갱도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흙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제시카는 폭발의 충격으로 조종실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콜록, 콜록. 그녀는 흙먼지 속에서 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생화학 무기는 폭발과 함께 갱도 깊숙한 곳에 파묻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무너지는 갱도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녀가 절망하며 주저앉으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어느새 그녀의 뒤에 와 있었습니다. 도진 씨, 어떻게? 당신 혼자 죽게 둘 순 없으니까. 그는 폭발 소리를 듣고 마지막 힘을 짜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왜 온 거예요? 제시카는 울면서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당신은 내 파트너니까. 도진이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갱도 바닥이 갈라지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끝을 알 수 없는 지하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이 떨어진 곳은 지하수 동굴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 제시카는 도진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인공호흡.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인공호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진심을 담은 첫 키스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꺼져가던 그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따뜻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 도진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숨을 불어넣고 있는 제시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맞닿아 있었고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콜록. 도진이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도진 씨. 제시카가 그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당신 또 나를 살렸군. 빚진 건 갚아야죠. 당신도 나를 살렸잖아요. 두 사람은 지하수 동굴의 좁은 바위턱에 기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여긴 출구도 없어. 제시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도진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하수는 결국 어딘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어둡고 물살도 거세. 그리고 당신 몸은 당신이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도진은 제시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잡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죽음의 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들은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수 동굴의 끝,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너머로 바깥 세상의 빛이 보였습니다.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 빛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폭포를 통과하는 순간 그들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강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사흘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강가에는 스미스 소령과 살아남은 붉은 늑대의 잔당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는 끈질겼습니다. 이런 끈질긴 바퀴벌레 같은 놈들, 여기까지 살아 돌아올 줄이야. 스미스가 비웃으며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김도진, 그리고 예쁜 아가씨도, 도진과 제시카는 무기도, 방어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스미스, 후회하게 될 거다.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침착한 교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복수, 동료의 원한,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남자의 분노.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고스트, 거스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회, 내가 왜? 돈과 명예가 내 손에 있는데. 스미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도진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뾰족한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스미스의 손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퍽! 나뭇가지가 정확히 스미스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으악! 스미스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틈을 타 도진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살인 병기, 고스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놈들의 목을 꺾고 관절을 부수었습니다. 제시카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남자의 가장 잔혹하고도 슬픈 모습. 마지막으로 그는 스미스의 앞에 섰습니다. 내 동생,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사죄해라. 닥쳐. 내 놈 같은 촌뜨기 군인이 뭘 안다고. 스미스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가 들고 있던 단검을 빼앗아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안 돼. 죽이지 마요. 제시카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와 고뇌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같은 놈을 죽여서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구조대였습니다. 스미스의 배신을 눈치챈 본부에서 파견한 지원 병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국군수도병원.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깁스를 한 팔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온몸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군 장교 정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상사님, 이제 축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위님.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 내일 본국으로 돌아가요. 제시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렇습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이대로 끝인 건가요? 우리. 제시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인식표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그의 동생 강민준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도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2개의 인식표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내 심장입니다.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제시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보, 멍청이. 사랑합니다. 제시카. 나도 사랑해요. 도진 씨. 두 사람은 군복을 입은 채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뜨겁게 키스했습니다. 국경과 계급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영원한 맹세로 완성되었습니다. 1년 후 판문점.
한미연합특수부대 대테러 팀장으로 나란히 선 김도진 소령과 제시카 로이스 소령. 두 사람은 서로의 등 뒤를 맡기며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전우이자 영원한 파트너로서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한미 특수부대원들 사이에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오만한 미군 장교를 단 한 발의 총성으로 교육시킨 침묵의 살인병기, 그리고 그 살인병기에 얼어붙은 심장을 녹인 뜨거운 여전사. 두 사람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숨막히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낡고 볼품없는 저격, 소총을 장난감이라 비웃던 오만한 엘리트 장교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등진 채 침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 특수부대원의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진진한 액션 드라마로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총성과 폭발음이 붓은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묵직한 질문과 교훈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인들의 생존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만취.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제시카 대위는 최첨단 장비와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현대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녀의 눈에 낡고 오래된 김도진 상사의 소총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장난감, 무시해도 좋은 고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화려한 직업이나 명함, 그가 입고 있는 옷과 타고 다니는 차를 먼저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숫자로 증명되는 것만이 진짜 실력이고 가치라고 믿어버립니다. 겉모습이 초라하거나 말이 없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시카가 도진의 낡은 총 속에 담긴 수천 번의 훈련과 경험,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 꿰뚫는 통찰력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본질은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화려하고 비싼 장비가 먹통이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들입니다. 김도진 상사의 장난감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연마한 기술, 뼈에 새겨진 감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장난감 총이 있습니까? 남들은 하찮게 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웃지만 오랜 시간 당신의 땀과 노력으로 갈고 닦아온 당신만의 무기 말입니다. 그것은 묵묵히 연마해온 손재주일 수도 있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얻은 경험적 지혜일 수도 있으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장비빨을 외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장난감 총을 믿고 더욱 단단하게 연마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그 본질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리더십과 강함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제시카는 처음에는 교범대로 데이터에 의존하여 팀을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 적 앞에서 그녀의 방식은 무력했습니다. 반면 김도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떠벌리지도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람의 냄새를 맡고 땅의 흔적을 읽고 보이지 않는 적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강함은 근육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체득한 동물적인 직감, 그리고 어떤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갑작스러운 실직, 관계의 파탄, 건강의 악화가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계획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본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침착함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도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시카를 감싸 안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을 때 그 한마디는 천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속 리더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당신 내면의 그 고요하고 강인한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신뢰와 연대라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처절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비웃고 무시하던 두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서 서로의 등을 맡기고 체온을 나누며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이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처음에는 강하기만 했던 도진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연약해 보였던 제시카는 그를 부축하며 그의 방패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여전사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고 기댈 어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지키고자 할 때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도진은 배신으로 동료를 잃은 깊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라는 존재를 통해 그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자신의 등을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제시카 역시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한 것은 최첨단 장비도 압도적인 화력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으며 당신을 혼자 죽게 두지 않겠다는 절박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떨어졌을 때 기꺼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자신의 등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구원은 서로의 온기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깊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김도진의 모습입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를 고스트라 칭하며 유령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시카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 그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상처가 아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진이 제시카의 목숨을 구한 것은 어쩌면 과거에 구하지 못했던 동료와 동생의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적인 성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기댈 수 있는 연대의 소중함. 김도진과 제시카는 단순한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강인하고도 따뜻한 모습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절벽은 무엇이며
그 앞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김도진은 누구입니까? 혹은 당신은 누군가의 제시카가 되어 그의 상처를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 장난감 총 이야기,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서로의 온기가 되어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본질의 가치로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